금융소득 336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부과하겠다 피부로 느끼게 되실 분들이 바로 피부양자 분들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장가입자분들 나는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저는 주로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지역가입자분들 건강보험료 80만 원 늘어난다라는 다소 과격할 수 있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그동안도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 10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금융소득 336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부과하겠다라는 기사였었는데, 이게 2025년 11월 실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제도들이 바뀔 때는 갑자기 딱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뭔가 충격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하고 기사 내보내고 그러다가 탁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딱 들으시면 금융소득 10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고 이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약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어떻게 영향을 여러분의 삶에 미칠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입자 신분에 따라서 그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피부양자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건데요. 가장 영향이 적으신 분들은 당연히 직장가입자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이 지역가입자분들, 그 다음이 피부양자분들, 이 피부양자분들이 영향이 가장 크실 겁니다. 근데 요 얘기만 딱 들으시면 또 직장가입자분들 나는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직장가입자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 있다가 나오시게 되는 순간 바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나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조만간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고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법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세법이라 하면 보통 돈이 많으신 분들만 보통 그 영향을 받아서 일반 서민층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건보료는 일반 서민층 분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전에 제가 직장가입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직장가입자분은 소득 월에, 그러니까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소득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가입자분들은요, 급여를 받게 되신다는 얘기는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월급 받을 때 건보를 떼고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냐, 나는 벌써 급여 받을 때 건보료 냈는데 또 내라고? 네, 또 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건보료가 나가는 거냐면, 급여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분에 대해서 7.09%의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산정하는 소득이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 뭐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임대소득이냐, 뭐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거냐, 네, 전부 다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쳐서, 그러니까 월급 말고 발생된 소득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소득을 합쳤을 때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 부과하겠습니다. 그냥 건보료 2개 내는 거예요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 이자 배당, 이게 금융소득이지 않습니까? 이 금융소득은 지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서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따지게 돼요. 근데 이게 33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은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라는 게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 있고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실제 내 소득은 1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건보료에서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 소득은 1,900만 원이지만 건보료에서 반영되는 소득은 1,000만 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게 2천만 원 초과되어야, 월급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어야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건보료가 부과되지를 않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인 게 지금 요게 336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융소득 900만 원과 임대소득 1,000만 원이 있다면 실제 소득은 1,900만 원이고 이게 건보료에서 부는 소득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1,9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바뀐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분들은 영향이 작다라는 거고요. 타 소득과 합산했을 때 2천만 원 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타소득이랑 합산해서 2,100만 원,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타소득이, 합산 소득이 월급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된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 부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그게 얼마가 부과되냐? 초과되는 거에 약 8%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보료가 7.09%고 장기 요양급여가 또 0.9 정도 합쳐져 가지고 한 8%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됐는데 초과되는 게 100만 원일 경우에 월에 한 6,000원 정도, 6,600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월급 이외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냥 8% 세금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건보료를 준조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금융소득 1,0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타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건보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넘어간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초과된 분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지역가입자분들과 피부양자분들입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이 바뀌게 되면 고스란히 다 피부로 느끼게 되실 분들이거든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임대소득만 1,500만 원 있으신 분, 2번 임대소득 1,500만 원에 금융소득이 990만 원 있으신 분, 2번이 소득이 훨씬 많죠? 그러면은 보통 소득이 많으면 건보료를 많이 내잖아요. 이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건보료를 많이 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한 35,000원 정도로 두 분 다 똑같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은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을 때만 소득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건보공단에서. 그러니까 금융소득 990만 원은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가 돼서 그냥 이렇게 1,500만 원만 있는 거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이제 1,0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1번과 2번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과 금융소득이 없으신 분 누가 더 건보료가 많이 나올까요?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2번 분이 훨씬 더 건보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35,000원 정도 건보료가 나오시던 분이 거의 2배 이상으로 건보료가 늘어나게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77만 원, 연에 한 80만 원 정도가 건보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금융소득 건보료 반영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36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걸 오롯이 피부로 다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지역가입자 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건 알겠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에 있는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구조를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은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을 우리는 임대소득이라고 하고 금융자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소득에는 그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임대소득의 종류를 다른 소득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보료를 아예 안 낼 수는 없겠지만요.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요 영상 보시면 지역가입자분들이 건보료 조금 부담 줄이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바로 피부양자분들이십니다. 이 금융소득 합산 반영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36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큰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피부로 느끼게 되실 분들이 바로 피부양자 분들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지금 건보료 부담이 아예 없으세요. 피부양자라는
피부양자라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요건에 부합되면 건보료 내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인정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피부양자 분들이시고 건보료를 아예 안 내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 요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건데, 이게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가 5.45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건보료를 안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이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있고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합산 소득은 2,5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분은 피부양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까 제가 연소득 2천만 원에 재산과표 5.45 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산과표는 지금 차치하고 그냥 연소득만 따져보자고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연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소득 자료가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소득은 연금소득 1,500만 원만 있으신 걸로 건보공단에서는 확인을 하고 당신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네요. 그러니까 피부양자입니다. 건보료 내지 마세요 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 336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분은 피부양자가 안 되십니다. 피부양자가 안 되고 소득과 관련한 건보료가 월에 한 11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실 거고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피부양자이신 분들이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서울에 보통 아파트 1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시세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가 돼요. 그걸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월에 25만 원 정도 되는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금융소득 합산 기준 1,000만 원인 경우에는 2,5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피부양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건보료가 얼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기준이 336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순간 합산 소득이 2,500만 원으로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소득 기준으로 인해서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근데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가 안 됐지만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까지도 피부양자는 다 점수화해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게 월에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이 두 개 합치면 2,500만 원이면 세금 떼고 한 2,400만 원 될 거잖아요. 그럼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가 넘는 걸 매달 건보료로 납부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2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된 거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피부양자는 다릅니다. 피부양자가 탈락되고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이 소득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내다 갑자기 이만큼 낼라 그러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한 달에 한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으신데 갑자기 25만 원씩 누가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담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 피부양자 탈락하게 되면 건보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만큼 건보료를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도 사실 모른다는 게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이게 한 1년 정도 전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지금이랑은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기준들이 다르냐면 간단하게 지금은 2천만 원 초과되면 건보료 부과되지만 이 영상 찍을 때만 하더라도 3,4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 피부양자가 탈락돼서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요 보시면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한 70만 회 정도가 나왔는데 이 영상 보시고 건보료 줄이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거의 건보료 막 한 3만 원대까지 줄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만에다가 3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이게 좀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는 거죠. 뭐 고등어 먹을 거 갈치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 먹을 거 뭐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건보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더라도요. 요 합격
합격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자격증 시험 1점 차이, 막 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합격하더라도 1, 2점 차이로 합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선을 넘느냐 못 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요게 딱 1, 2점 모자라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1, 2점 더해서 딱 붙으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기고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짜 소득이 많으시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되죠. 내야 되는 거죠. 건강보험이라는 게 사회보장 제도지 않습니까? 이 사회보장 제도라는 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덕분에 힘이 생기게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게 사회보장 제도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가입자로인데 약간 여기 어느 순간 이 기준점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 분들이 살짝만 관리하시면 여기로 탁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보료 부담을 확 줄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보료 이야기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어딘가에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또 사실 제일 좀 억울함을 토로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재산 관리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여기로 이렇게 탁 넘어가서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 7억 원 한 아파트 두 채가 있고 월 수입이 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건보료가 한 3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실제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똑같이 아파트가 두 채가 있으시고 월 수입이 160이에요. 더 많습니다. 월 수입이. 그러면 건보료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건보료가 0원이에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소득이 160만 원이에요. 100만 원과 160만 원, 60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보 씨라는 분과 이 나건보 씨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누구는 건보료 30만 원 내고 누구는 건보료 안 내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죠. 이 건보료 부과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재산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60만 원의 차이라는 금액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보료 내용은 여기 있으신 분들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